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영주 곳곳에도 조금씩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영주의 부석사나 무선마을 같은 단풍 명소들도 이제 붉게 물들지 않았을까 기대가 됩니다. 가을빛으로 물드는 영주의 풍경, 상상만 해도 참 아름답죠? 오늘 영주가 좋아에서도 단풍처럼 알록달록한 소식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다양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잠시 쉬어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주가 좋아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영주가 좋아 오늘도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겠고요. 이어서 영주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보는 시간 이슈앤토크 그리고 클릭 영주인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 돋보기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주문화예술회관이 11월 1일 오후 4시 까치홀에서 기획공연 원더풀 매직쇼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202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기획 공연으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마술 공연입니다. 약 60분 동안 현실과 환상이 어우러진 다양한 마술 퍼포먼스가 펼쳐질 이번 공연에는 마술사 최형배 씨가 출연해 화려한 일루전 마술과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의 핵심은 스토리텔링 마술로 단순한 트릭이 아닌 마술사의 실제 경험과 삶의 이야기를 담아 시각적인 놀라움은 물론 따뜻한 감동까지 전할 예정입니다. 관람료는 전석 5,000원이며 5세 이상부터 입장할 수 있고 예매는 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이나 티켓 링크 또는 방문을 통해 당일 낮 12시까지 가능합니다. 조선시대 영주의 생원과 진사들이 학문과 교류의 중심지로 삼았던 영주 사마소가 516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20일 영주동 일원에서 복원 준공식을 열고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인사와 유림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복원을 축하했습니다. 1509년에 설립된 영주 사마소는 생원과 진사들이 학문을 논하고 정치를 토론하던 곳으로 조선시대 지역 유학자 공동체의 상징이자 영주의 선비정신을 대표하는 유서 깊은 공간입니다. 이번 복원은 2021년부터 추진돼 도비 5억 원, 시비 7억 5천만 원 등 총 사업비 약 12억 5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복원된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목조 기와 건물로 지난 4월 준공을 마쳤습니다. 영주 사마소는 앞으로 청소년들과 시민을 위한 전통 문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의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영주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워크원 걷기 챌린지를 운영합니다. 이번 챌린지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원을 통해 진행되며 참여자는 15만 보 걷기를 목표로 하루 최대 1만 2천 보까지 인정되고 목표를 달성한 시민 중 15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영주시 보건소 지정 챌린지에 참여만 하면 걸음수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건강도 챙기고 보상도 받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를 끝으로 올해 워크원 걷기 사업은 9개월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부터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시즌으로 시민들을 찾아올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바로 89.1 낮에도 이른 밤에도 영주 FM 89.1 Bye.
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영주를 대표하는 낙농 기업이자 또 깨끗한 환경 속에서 신선한 우유를 생산하고 계시는 호수 목장의 대표이신 박성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출연을 많이 하셔서 그다지 긴장은 안 되시겠지만 편안하게 방송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처럼 또 스튜디오 나오셨으니까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인사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목장의 인사는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건국대학교 축산학과의 농학 박사로 공부를 했고요. 제 아내는 저는 이제 목장을 경영을 하고요. 그다음 제 아내는 우유 가공을 담당하는 네. 사람입니다.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 석사 출신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아주 능력 있는 대표님이십니다. 자, 호수목장은 뭐 우리 영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곳이지만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곳인지 직접 대표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이 목장을 이어가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유를 생산하는 호수목장은 우유를 생산하는 전문 목장입니다. 네. 그 전문 목장에서 모든 이제 고지에 올라서고 난 후에부터는 뭘 감당을 했냐면 체험과 우유 생산, 우유 가공을 생산하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목장으로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 단체 관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그 영화관에서 자이언트라는 영화를 봐서 네. 그 영화를 봐서 그 감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네. 지금까지 이제 약 한 40년 됐습니다만은 네. 목장 경영은 40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어린 나이부터 그 꿈을 갖고 계셨군요. 그렇죠. 그 목장도 저 가봤습니다만은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규모가. 예. 젖소가 꽤 많으시죠? 예. 예. 몇 마리 정도 되고 또 그 여러 가지 힘든 그 많은 만큼 또 뭐 사료비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담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이 목장은 사실상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만 또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요. 이 목장은 특히 그 젖소 목장은 땅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목장은 총 4만 평 정도 되는 부지에서 경영을 하고 있고요. 네. 2만 평은 집약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청초를 먹어야만 정말 좋은 원유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약 한 2만 평에는 이제 초지 조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먹이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군요. 그 세부적인 거는 총 두수가 저희들의 230두고요. 지금 착유하는 두수는 약 한 100두. 그다음에 생산하는 거는 하루에 한 3,000kg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궁금하신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젖소 가격은 금이 없습니다. 젖소는 젖 생산을 얼마큼 잘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평균 봤을 때 약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리당.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료비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사료비가 제가 나름대로 네. 이제 요거를 뽑아봤습니다만은 사료비가 한 48% 정도 되고 네. 총 생산비는 한 8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는 약 한 18% 정도 수익을 가지고 모든 목장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또 원유 가격이나 또 낙농 수익 구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좀 힘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 실제 그 현장에서의 체감하는 거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원유 저도 중앙회 이사로 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농림부하고 같이
그 우유 가격은 변동 가격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네. 그만큼 우유값이 올라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근래 봤을 때는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원유값도 계속 올라야 되는 그런 그 불합리한 점이 좀 있었어요. 원유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소비자가 사 먹지를 못하죠. 원가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될 때는 우유 가격에 그 어떤 여치 말고 소속을 시키지 말고 사료값 그렇게 먹는 먹거리가 거의 한 80% 이상이 정도 되니까 네. 먹는 먹거리로 우회적으로 뭐 지원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렇게 원유 단가를 낮추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는 그 주변에도 이 낙농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도 느끼시기에 이 낙농 그 농가에서 가장 그 어려워하는 건 많겠지만 여러 가지 가장 어려운 게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어려운 게 저희들도 장사를 해야 됩니다. 네. 장사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그 애국심만 불러일으켜서 국민 그 식생활에 감당하는 그런 위치보다도 그 위치가 롱런 하려면 네. 수익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료비 상승을 이거를 어떻게 하든 국가적인 차원으로 다뤄서 그 넓은 초지를 확보해서 거기서 초지를 그 생산을 해서 사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만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같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유를 좀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또 생산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 또 연구 중인 것도 있겠지만은 호수 목장에서도 지금 뭐 치즈라든지 또 요거트라고 하나요? 요거트도 있고 뭐 우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주로 요즘 많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지요? 예, 사실 낙농의 꽃이라 하면 네. 물론 생산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네. 다 중요한데 낙농의 꽃은 제조입니다. 제조. 예, 유가공이죠. 네. 유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장에 또 원유를 팔아주는 애국심으로 또 갈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수익을 또 발생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호수 목장에서는 이제 막 여러 가지를 만들겠습니다만 좀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구르트 종류에서는 프레이는 종류가 한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브루벨리를 약 한 생각 한 7% 정도 7% 들어가는데 잘 없어요. 생각가 7% 들어가는 많이 들어가네요. 예, 7%. 그렇죠. 많이 들어가죠. 네. 브루벨리 이제 요구르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치즈는 이제 라이브 치즈, 뭐 생치즈 이런 얘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링 치즈를 대표적으로 저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스트링 치즈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스트링 치즈는 그 사실상 발효 치즈는 아니에요. 네. 발효 치즈는 아니고 네. 그냥 그건 이제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네. 유효 기간이 있어요. 유효 기간은 짧죠. 예. 짧은데 그거를 빨리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여러 가지 뭐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벌써 오래전부터 이제 젖소 낙농업을 이게 이어오고 계시는데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뭐 개발도 많이 하셨지만은 신선도라든지 또 입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어떤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어떤 브랜드에 대한 그 이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상 제가 원래로서 약 한 40년 정도 목장을 경영을 네. 했어요. 네. 그래서 과정에 파란만장했습니다. 한계가. 그런데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꼭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한 우물을 봤다. 네. 어떻게 하든 파동이 있든 참 이렇게 우유 파동은 수없이 지나갔어요. 수없이 지나갔는데 거기 나름대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한 가지 사업만 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든 전문화, 그 다음에 수익화
이렇게 해서 저희 목장을 이제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요구르트가 한간에 보면 맛이 괜찮거든요. 굉장히 네. 신선하고 좋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1등급 우유로 엄선해서 그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원유가 생산하는 것이 타 목장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청초를 먹인다. 네. 젖소는 원래 소는 그 초식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현재는 보면 그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 사료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약 한 2만 평에 있는 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초지에서 전량 가져와서 이제 자규소에 먹이기 때문에 그 우유가 그만큼 신선하고 좋은 재료다. 재료가 좋아야만이 제품이 좋은 게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자부심도 크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지역의 낙농 산업이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하려면은 앞으로 또 어떤 지원이나 어떤 변화가 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네. 그 젖소의 우유를 생산하는 그런 그 농민은 네. 사실상 그 정부에서 어떤 강력한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그 정확한 그런 쿼터 양에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생산량과 소비의 양을 맞들어지는 데가 유량이다, 네. 낙농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낙농에서는 외부에서 많이 그 우유가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그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고 또 이 사료비가 항상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그다음에 생산 단가도 올라가고 이래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부에서 이 보장해주지 않는 그런 위치 같으면 사실 이 목장을 경영하기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실질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네. 제가 40년 전에는 영주의 목장이 약 한 70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기업화도 되고 모든 게 규모가 커졌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한 15개밖에 목장이 경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네. 그 열악한 그런 그 수익 구조. 네. 그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 힘들고 어렵고 또 생산량에 대해서도 생산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거기서 외국에 대한 또 쿼터 제한, 요즘도 쿼터 제한이 또 있습니다. 소비가 안 되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인구가 적으니까 소비는 또한 소비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비가 안 되니까 이 쿼터를 자꾸 줄이는 거예요. 자꾸 줄이니까 저희들은 생산하는 양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익은 그만큼 또 수익대로 많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이유에서 목장이 자꾸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수익 사업이 된다고 하면 하지 마라 그래도 하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보세요. 75개 목장에 있다가 지금 현재는 15개 목장밖에 없다는 거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있을 때는 정부적으로 해서 제대로 지원을 제대로 좀 해주시든지 좀 볼 때도 좀 격려 얘기를 해주든지 그다음에 우유를 좀 많이 네. 드시는 것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우유를 좋아합니다만은 제가 사실 그 호수 목장에서 나오는 요거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조금 가격이 다른 그 제품보다 조금 가격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있죠.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요거트 같은데 왜 가격이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 차별화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그 민감한 얘기인데요. 네. 민감한 얘기를 어차피 소비자들은 네. 아셔야 되니까 네.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 문제가 되더라도 저는 학자입니다. 학자로서 제가 배운 걸 그대로 소비자한테 옮겨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로 저희 그 목장에서 나오는 거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한 60군데가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60군데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수제란 말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수제. 네, 수제. 예. 수제. 핸드메이커죠. 네. 수제는 그 원유를 가지고 막바로 그 요구르트 치즈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유 단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생산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이 우유값도 올라가는 거. 지금도 현재도 굉장히 그 물가 굉장히 우유값이 비싸요. 1등급, 2등급 했을 때. 그 비싼 우유를 가지고 원물을 가지고 그대로 만드니까 비쌀 수밖에 없다. 네. 하는 거고. 싼 이유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싼 이유는 그 원료가 원유가 아닌 드라이 밀크라 해서 분유로 제조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상대적으로 이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그렇게 싸다 네. 하는 거고요. 사실상 제가 한 말씀 더 처음에서 말씀드리면 원유로 이제 모든 걸 생산하는 거는 그 원유에 대해서는 모든 게 풍부하게 있습니다. 각종 미네랄, 광물질 모든 게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수제 요구르트를 드시면 그 풍부한 그 영양가를 다 이렇게 습득을 할 수 있다 하는 네. 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더 이제 비슷한 질문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호수 목장에서 나오는 유제품들이 물론 다른 제품들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보다 좀 신선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지 입소문도 아주 자주 합니다. 맛도 좋고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좋은 우유 좋은 어떤 유제품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목장에는 사실 그 초지를 가지고 있는 목장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또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지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도 또 그쪽으로 우유값이 반영이 되면 우유값에 또 상대적으로 네. 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좋은 양질의 원유를 뽑기 위해서는 네. 청초를 약 한 2만 평을 심어서 그거를 래핑화해서 그것도 오늘 또 계속 먹이고 있습니다만은 네. 계속 그 먹이는 거에 대해서 좀 원유가 보다 신선하지 않나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 날짜,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그 날짜 보고 이제 신선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맛을 봤을 때 별 문제가 없으면 하루 이틀 지나도 그냥 저는 먹는 편이었는데 그건 좀 위험한가요? 사실상 저는 그쪽에 이제 국가에서 네. 유효 기간을 굉장히 네. 그 찍어주는 것에 대해서 네.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뭐 다른 제품하고는 비교를 않겠습니다. 제가 생산하는 것은 네. 미생물을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요구르트는 다수의 하루 이틀이 더 지나가도 이 부패가 똑같이 오픈 안 한 상태 같으면 냉장고 보존해서 오픈 안 한 상태 같으면 2, 3일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관이 없다 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유는 사실 그 요구르트하고는 다릅니다. 네. 우유는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그 날짜를 충분히 꼭 지켜주셔야 반드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박성수 대표님이 꿈꾸는 어떤 호수 목장의 미래 또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연구하시고 또 계속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계시지만은 그런 미래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이 낙농업이 가야 할 방향은 또 어떤지 이런 것도 좀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학계 공부할 때도 그 농림부 장관을 만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꼭 저는 손을 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농민을 우선 그 먹이를 주는 것보다 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다오. 그 얘기는 뭐냐? 장기적인 긴 그 안목을 보고 낙농업이 어떻게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하고 그쪽에 투자를 해달라 네. 하는 그 얘기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땅이 넓어야 된다. 특히 낙농업은 땅이 넓은 데서 초지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해야만 이게 바란스가 맞고 환경법에도 제조가 안 되고 좁은 데서 하면 항상 문제가 된다. 좁은 데서 하면 그 젖소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자기 먹고 싶은 그 초지도 그 청초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봐서는 양질의 우유를 생산할 수가 참 힘들겠다 하는 거를 항상 말씀드렸고요. 네. 저는 이제 영주에서 있으면서 영주에 이제 낙농의 한 사람으로서 40년을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 그냥 어떻게 젖자고 그런 것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간의 예로 그 임실 같은 임실에는 큰 그 프로젝트죠. 임실 같은 그런 이제 대상자고 저희 호수목장하고는 서로 경쟁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간에 보면 낙농 체험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꼭 그 임실 가시더라고요. 네, 치즈 마을 있잖아요. 치즈 마을 있고 네. 물론 거기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 아주 볼 것도 많고 원조죠. 원조가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저는 호수목장에서는 임실에 갖춰놓은 거를 모든 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저희 나름대로 호수목장에서 참 이렇게 갖춰서 경북에서 그러면은 호수목장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치즈 체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네. 또 볼만한 곳이다.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정원도 하나 또 만들어 놨어요. 네. 만들어 놔서 참 오셔서 좀 편안하게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저는 제가 어떤 이 수익 사업에만 의존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영주에서 돈 버는 만큼 영주의 또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또 어떤 관계라도 돈을 써서 뭔가 영주가 축산업에 그 안 좋은 그런 인상을 저로 인해서 뭐 제가 꼭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축산업은 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동질 의식을 가지고 영주 시민과 더불어서 같이 발전되는 것이 호수목장의 참 앞으로 계획이고 뭐 이렇게 그 크게 나름대로 이렇게 크게 생활하는 것은 저 혼자만이 이걸 사업을 해서 하는 거는 절대로 힘들고 어렵다. 쉽게 말씀드려서 뭐 저는 시청하고도 호수목장하고도 MOU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더 그 시행정에서도 또 동반자적인 역할을 해서 호수목장을 좀 눈여겨보시고 좀 이렇게 도와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더욱더 클 수 있는 영주의 대표적인 그런 그 목장으로 범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이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주 우리 대표님 말씀이 정말 자신감 있게 자부심을 갖고 호수목장의 그 브랜드를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시겠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예전에도 보니까 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치즈를 만지고 또 그 제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 거기서 살짝만 체험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요. 네. 저희들 원유로 치즈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좋은 양질의 우유 가지고 치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치즈를 가지고 이제 피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피자는 사실 그 한국에서 최고 맛있는 피자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 피자는 사실상 그 치즈가 굉장히 자지우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목장에서 생산하는 치즈로 만드는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그 체험을 하고 난 후에
뭐 싫다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인상을 네, 맞고 아이들도 가서 좋아할 것 같아요. 네네네. 치즈도 좋아하잖아요. 예, 예. 또 우유도 좋아하지만. 네. 앞으로 또 뭐 계획하고 계신 제품들이 있습니까? 이 제품 아까 잠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제 2개 제품 사실 한 가지 두 개 제품이 있었습니다. 두 개 제품이 있는데 한 가지 인삼 요구르트가 전에 하나 있었어요. 인삼 요구르트? 예, 인삼. 인삼 요구르트가 있었는데 인삼 요구르트는 사실상 호불호가 너무 갈리는 그런 관계로 제품이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을 닫았고요. 그것도 그 인삼 박물관 그 석 박사님들의 굉장히 그 노력에 하에서 그 인삼 요구르트가 탄생이 됐는데 사실 그 너무 그 또 저희들도 경제적인 가치도 또 봐야 되니까 그게 안 팔려서 문을 닫았고요. 앞으로 한 3개 정도는 더 제품을 생산을 해서 보다 그 고객들한테 입맛에 맞을 수 있는 그런 그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그 소비자 입장에 또 계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고객분들에게 또는 소비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장시간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유튜브 방송은 오늘 처음입니다. 현장에서 기성 방송하고 이렇게 그런 건 했지. 정말 이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이제 목장에 찾아주시고 또 호수 목장 요구르트를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따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양식껏, 정성껏 뭐 음식이 뭐 딱히 뭐 특효약이 뭐 들어가서 좋은 게 들어가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정성껏 꼭 만들고 나서 제 아내는 꼭 그 치즈 솥을 이래 안고 사랑합니다 하고 꼭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성으로 저희들은 여러분들한테 되돌려주는 방법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일 우리가 마시는 우유 한 잔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또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 낙농업이라는 것이 또 단순히 우유를 생산하는 그런 산업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그 어떤 그 건강한 먹거리 또 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어떤 커다란 그런 사명감을 가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영주의 깨끗한 자연 속에서 생산되는 이 호수 목장이 신선하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유제품으로 우리 식탁에 건강을 전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을 빛내는 사람을 만나보는 시간 클릭 영주인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주에서 농산물 가공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분입니다. 바로 브랜드 무량수로 알려진 만포농산의 정병우 대표님을 함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전통의 맛의 가치와 또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분인데요. 정말 무엇이든지 도전하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먼저 우리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직접 해주시겠어요? 네. 뭐 다 영주 사시는 분들 다 똑같으시겠지만 물 맑고 공기 좋은 그 소백산 자락 영주에서 영주의 좋은 농축산물 가지고 다양한 전통식품을 만드는 무량수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정병우라고 합니다. 아, 네. 인상도 아주 좋으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무량수. 만포농산의 무량수라고 하셨는데요. 네. 어떤 곳인지 직접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아버님이 90년대 말부터 시작하신 곳이고요. 네. 사실 영주가 아버님 고향이셔서 저한테 사실 본적이죠. 본적이 영주니까 저도. 아버지가 예전에 시작을 하셨고 아버님이 갑자기 좀 작고를 하시게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물려받게 된 케이스고요. 그리고 회사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장류를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전통식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전통의 가치는 최대한 유지하되 네.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좀 그 한국 전통 음식이 갖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맛있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시니까 좀 더 네. 재미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전달드리는 것을 최대 목적으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자부심이 크시겠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선친께서 읽어놓은 그 사업을 네네. 우리 아드님이신 대표님께서 네네. 이어받아서 발전 오기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드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정말 잘 나가시는 그런 어떤 유명 회사에 또 그 멋진 그 앞에 인테리어로 준비하고 그랬던 일을 해오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가업을 이어오기까지 정말 힘든 일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뭐 사실 네. 저 외아들이라서 네. 외아들이세요. 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뭐 꼭 물려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아버님도 뭐 좀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사실 물려받게 된 건 아버님이 갑자기 자꾸 하시면서 저도 고민하다 물려받게 됐는데 살아 계실 때도 사실 물려받는 걸 반대를 하셨어요. 아버지도. 네. 왜냐하면 뭐 제조업 특히 전통작품 하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그 장류 이 시장 자체가 많이 줄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인력을 구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아버님이 꼭 그렇게 힘들게 이걸 물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일을 하든지 다른 걸 생각해 봐라라고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 사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요즘 많이들 아시겠죠. 관심이 많이 많아지셨는데 그 소위 얘기하는 한식 파인다이닝 이런 그런 식당들을 좀 많이 다니게 됐거든요. 네. 뭐 손님들 모시고 그런 데 가게 되면 그런 데서 느껴졌던 게 한식이 우리가 알던 한식이 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도 그런 상황에서 국내 시장이 없다면 이 정도의 한식이 이 정도까지 발전을 하면 국내에선 힘들 수 있지만 오히려 해외에서 새로운 시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막연히 하고 있었고 네. 근데 그러던 와중에 그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저도 이제 코로나 직전에 돌아가서 지금 이제 5년, 6년 차인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아버님이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신 거를 이렇게 포기하는 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랑 좀 많은 상의 끝에 그래도 물려받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어렵게. 예. 아버님은 대물림을 원하지 않았지만은 또 네. 상황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또 대물림을 할 수 있었고 원래는 뭐 디지털 쪽에 마케팅 그 회사에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이제 장류 생산 업체를 이렇게 맡게 되셨는데 전혀 다른 업종이잖아요. 네.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다 장단점이 있었는데요. 네. 뭐 사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원래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뭐 SK텔레콤, 뭐 LS, 뭐 그런 한국인삼공사 이런 한국 대기업들의 전략 컨설팅을 하는 일을 되게 오래 해왔는데 네. 저희 회사가 그 국내 최대 대기업에 인수가 되면서 네. 그 회사에 이제 편입이 돼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 관련한 신사업을 맡게 됐었고요. 운 좋게 그래도 30대 소위 얘기하는 대기업의 임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물려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 커리어를 가져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자신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운 좋게 큰 기업에서 조직을 맡아서 운영해보고 전략을 짜보고 사업 계획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제조업에 대한 노하우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해본 적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건 좀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는데 해보니까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주변에도 되게 얘기 많이 하는 게 사업 절대 하지 말아라고 특히 두 번째는 제조업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농담 삼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결국 근데 그런 생각이 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되게 힘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 주변에 이제 제 동료들이나 선배들을 봤을 때 결국 직장을 다녀도 언젠가 힘든 일이 오는 거고 결국 뭐 사업을 해도 결국 오는 게 힘든 거니까 그냥 그러면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그래서 그냥 물려받기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버님께서 한 30년 정도 이어온 그
맛을 내려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네. 시간 동안 이어오신 거니까. 이 일을 또 이어받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뭐 유명 셰프도 만나보셨다는 말씀도 들었는데요. 네네.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제일 컸어요? 어떻게 이어오셨는지. 사실 처음 물려받았을 때, 네. 저는 사실은 뭐 아버님 만드신 거 계속 먹고 살았으니까 입엔 되게 익숙한데, 네.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하시는 거 전혀 몰랐으니까 아버님이 기록을 남겨주시긴 했지만, 그리고 네. 학교 다니고 할 때 이렇게 아버님 일을 도와드렸지만 그게 단순한 이렇게 뭐 물건 나르고 이런 거지 제가 뭐 메주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었던 건 아니니까 그거를 맛을 몰랐던 게 가장,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는 게 가장 컸었고요. 근데 다행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래도 기록을 많이 남겨주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저희는 천연 발효, 자연 발효를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예를 들면 아버님이 45일 정도 발효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그게 꼭 45일 발효가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어느 타이밍에 날씨가 좀 더우면 빨리 끝내고 날씨가 추우면 더 오래 가져가고 이런 거였는데, 근데 그런 노하우들이 전혀 전달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런 게 하나 큰 문제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작고하시기 전에 좀 지병에서 좀 편찮으셨는데 네. 그것 때문에 품질 관리가 좀 안 됐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그래서 회사에 와서 회사 상황을 좀 환기를 했을 때 고객분들의 맛에 대한 불만이 좀 많다라는 걸 확인했었고, 그래서 일단 빠르게 맛을 원상복귀, 그리고 원상복귀뿐 아니라 또 이게 가온 물려받으신 분들이 좀 아실 텐데 이세가 받으면 아버님이랑 똑같이 하면 안 좋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가 직접적으로 되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아버님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겠다는 좀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럼 아버님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레시피를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근데 그런 걸 고민할 때 이제 그러면 저한테 있었던 선택지 두 가지가 이제 그런 소위 얘기하는 명인분들을 찾아갈 거냐, 네. 그렇게 배울 거냐, 아니면 셰프님들을 찾아갈 거냐였는데,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이 장이라는 특성 자체가 이게 어떤 음식이 아니라 양념이잖아요. 네. 누군가 활용을 해서 음식이 완성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제품이니까, 예를 들면 저는 차라고 한다면 차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식당을 하시는, 된장찌개를 파시는 분은 차를 파시는 거겠지만 자동차를, 근데 저는 자동차의 부품을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장 그 기본적인 네, 그 네. 장맛이잖아요. 네, 말 그러니까 그대로. 핵심이 되는 어떤 네. 차의 핵심 부품을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단순하게 만드시는 분들한테 배우기보다는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현재는 뉴욕에 가서 원스타, 미슐랭 원스타를 획득했고, 예전에는 한국에서 이제 미슐랭 투스타를 갖고 있었던 주옥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레스토랑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손님으로 몇 번 가서 네. 셰프님하고 얼굴만 아는 정도 사이였는데, 거길 또 이제 손님으로 무작정 찾아가서 좀 뵙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제 상황을 설명드리고 도움을 부탁을 드렸는데, 셰프님이 너무 감사하게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그 주옥의 신창호 셰프님하고 한 2년 정도를 같이 일을 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되게 재밌었던 거는, 셰프님은 어떻게 만들라라는 코멘트는 하나도 하시진 않았어요. 네. 근데 계속 하셨던 코멘트가, 이건 잘못된 맛이다, 이건 잘못된 냄새다, 이렇게 하면 쓰기가 어렵다, 이제 잘못된 것만 계속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걸 없애는 방향으로 계속 만들고, 그러면서 셰프님은 그 외에는 다 대표님의 취향이니까 대표님이 만들고 싶은 걸 만드셔라라고 해서, 아버님이 만들어주신 뼈대 위에다가 이제 제가 넣고 싶었던 맛들이나 어떤 풍미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식들을 좀 적용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와, 그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림이 그려져요. 사실 그 30년이라는 세월이 네. 아버님이 가장 바닥부터 시작해서 그 손맛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힘을 비르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감각, 아버님의 그 감각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거의, 가면서 네. 뭐 이제 뭐 맛이, 모든 음식은 장맛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부터 차곡차곡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네. 배워가는 그런 자세로 시작했다는 것이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이런 무량수의 장독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네. 어느 날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잠깐 봤는데, 이렇게 자갈을 쌓아놓은 늘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쵸? 꽤 많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게 장독대가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그 숙성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음식은 장맛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예민할 것 같은데 재미있는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독은 지금 한 네. 1000개 좀 넘게 가지고 있고요. 오와 1000여 개. 네. 근데 저희가 그걸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네. 저희는 전부 천연 발효를 하니까 장독에서 자연 숙성하고 그래서 뭐 그거 자체가 저희 창고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뭐 양이 늘어나면 장독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하고 있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이제 사람 손으로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콩을 빻거나 이제 그런 작업들은 저희가 콩을 뭐 한 8톤 정도 쓰니까 그걸 예전에는 절구를 썼는데 이제 절구로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네. 콩을 찢는 작업 같은 거는 기계로 하고 있지만 뭐 메주를 만드는 거, 그걸 매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 퍼내고 이런 작업 전부 다 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 좀 과정의 가장 큰 차이라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연 발효하고 있고 메주 사람 손 위주로 직접 메주를 만들어서 다 발효하고 그 외에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저희 이제 혼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아버님한테 물려받았을 때 오는 불만 중에 몇 가지가 맛이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이제 시킬 때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년 맛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고요. 날씨가 다르니까. 그리고 또 독별로도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장독. 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저희가 뭐 한 독에 메주가 예를 들면 30장이 들어간다 그럴 때 그 안에 한 장이 조금 독특한 뭐 어떤 균이 붙어 있으면 그 메주 그 독 자체가 다 맛이 좀 변하거든요. 그리고 자연 발효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만든 것처럼 일정하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또 장점이면서 단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재는 3년에서 6년 된 된장을 저랑 실장님이 맛을 보고 저희가 그래서 기준점 맛을 만들어 놓고 그 여러 독을 다 맛을 본 다음에 그걸 섞어가면서 그 맛을 맞춰요. 네. 네, 아마 전국에서 저희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맛과 품질을 자연적으로 만들었지만 균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 전에 맛을 맞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들은 이제 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네. 맛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그 장맛이, 된장 맛이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깊은 맛이 난다. 그냥 저희들 그냥 하는 표현으로 네. 이렇게 그냥, 무수 장맛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맛을 어떻게 그거를 기준을 잡는지 좀 궁금하네요. 당연히 뭐 수치화된 것도 아닐 텐데. 당연히 수치화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수치화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탑레벨 셰프님들하고 일을 하면서 네. 그런 트레이닝을 좀 했거든요. 그런 소위 네. 얘기하는 관능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트레이닝들을 좀 했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 기준 맛을 정하는 거죠. 네. 그 맛을 정해놓고 그걸 저랑 저희 실장님이 계속 섞어가면서 그 맛을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어려운 게 저희가 독 1000개 중에 된장이 한 600개 이상인데 그럼 그 독을 다 맛을 알고 예를 들면 뭐 A독에서 5%, 뭐 B독에서 15%, 뭐 네. C독에서 뭐 10%, 뭐 이런 식으로 다 네. 섞어서 이제 저희가 그 맛을 맞추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매번 조합이 달라져야 되니까 굉장히 좀 귀찮은 작업인데 네.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면 아나운서님이 저희 된장을 사셨는데 예를 들어 네. 지난번에 끓일 때 한 스푼 넣었더니 맛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스푼 넣었더니 너무 짜더라. 네. 그리고 뭐 지난번에는 단맛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단맛이 없더라. 이런 식들의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자연 발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을 못하면 결국 시장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그런 좀 프로세스를 넣어서 이제 좀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느 날 이게 장을 만드는 네. 물론 무량수도 그렇게 했지만은 장을 만드는 그 가옥을 찾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기업을. 그랬는데 장독대 위에다가 돌멩이들을 2개 네. 어떤 장독대에는 뚜껑 위에다가 한 3개, 5개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워낙 독이 많으니까 네. 그냥 확인하려고 놓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독이라든지 뭐 문제가 있는 독이라든지 저희도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저희도 당연히 뭐 엑셀로 다 정리해서 지도 네. 그려서 다 관리도 하지만 그렇군요. 근데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매번 그걸 꺼내서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네. 직접 뭐 그러면 오늘 뭐 몇 번 독에 뭐 작업 좀 해주세요 하면 헷갈리시니까 이제 거기다 표시군요. 네네 표시로 올려놓으시면 네. 이 무량수 된장이 네. 세계적인 어떤 셰프들이 찾을 만큼 네. 아주 그 맛을 인정받은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아주 인기가 많고요. 다른 제품과 이렇게 차별화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차별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새로운 혁신을 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점인 것 같습니다. 숙성 과정에 숙성뿐 아니라 이제 네. 만드는 모든 과정을 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여기서 말씀드리기에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으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뭐 저희는 메주를 보통 하나만 쓰시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메주도 3가지를 만들어 쓰고요. 모양을 다르게 해서 다른 모양을 환경에서 다르게? 모양도 다르게 각각 발효 환경도 다르게 해서 메주를 3가지를 만들어 그 쓰고 이유는 뭔가요? 자연 발효를 하는데 사실 메주라는 큰 덩어리 안에 제가 원하는 형태로 발효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해보면 그러니까 네. 운에 맡기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네. 당연히 자연 발효라는 게 운도 작용을 해야 되지만 또 저희가 컨트롤 못하는 것들도 배제를 시켜줘야 되니까 네. 일반적으로 만드는 메주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들이고 그리고 더 그런 걸 또 그 균들이 좋아하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다 네. 다르니까 최대한 그 환경들을 만들어 주어야 되다 보니까 다 메주를 다른 형태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저도 이제 솔직히 또 좀 조심스럽긴 한데 명인분들을 많이 찾아뵙고 좀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통 방법을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100년 전, 150년 전 레시피를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만 얘기를 하시니까 뭐 예를 들면 염도 어떻게 맞추냐 그러면 소금물에 뭐 계란 띄워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죄송하지만 돈 받고 파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제품을 당연히 일정하게 맞춰야 되니까 염도를 계산을 하셔야죠. 네. 뭐 1리터 물에 얼마 소금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염도계로 측정했을 때 몇 도가 나와야 된다는 걸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데 계란을 띄웠을 때 500원 동전만큼 띄어 나오면 그게 염도가 맞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면 네. 저 젊은 친구들이 저 조상의 전통을 무시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진짜 염도계가 없을 때 조상님들이 대단한 지혜신 네. 건데 이제 염도계라는 좋은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도입하는 게 맞는 건데 자꾸 그런 얘기들만 하시니까 좀 이건 아니다라고 그리고 본인들이 만드신 걸 먹어보면 맛이 틀리면 왜 달라요라고 여쭤보면 그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네. 그런 걸 그럼 해결을 하면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던 것들이 셰프님들한테 좀 많이 인정을 받은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요즘 많이들 아시는 뭐 그 흑백요리사의 안성주 셰프님의 모수에서도 저희 걸 쓰고 있고 뭐 대한민국 유일한 3스타 레스토랑인 밍글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주옥, 뭐 정식당 이런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한국뿐 아니라 뭐 해외 3스타 이런 곳을 쓰고 계신데 거기서 들었던 한마디가 뭐였냐 하면 다른 된장을 가져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된장을 살 때마다 된장의 맛이 조금씩 다르니까 근데 네. 그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미슐랭 3스타라는 걸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장인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염도 0점 몇 도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까지 다 체크해서 그런 걸로 레시피를 맞춰야 되는 분들인데 예를 들면 어저께 산 된장보다 오늘 산 된장이 좀 더 짠 거죠. 그러면 그 된장 하나 때문에 본인의 모든 레시피를 다 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10년 동안 만들어 왔던 레시피들을 요 원재료 하나 때문에 그날 레시피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급 식당이나 대형 유통에서는 맛이 바뀌는 걸 받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파는 된장찌개가 받아온 된장의 맛이 다르기 때문에 내 된장찌개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를 만드시는 분이 만들어 파시는 분이 맨날 엔진을 바꾸고 있었는데 엔진이 올 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곤란하죠. 그때마다 자동차를 계속 바꿔야 되는 거죠. 설계를.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없앴던 것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혁신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두 번째가 아까 맛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셰프님들도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된장을 한번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근데 대부분 많은 곳들은 좀 안 된다. 우린 우리만의 전통 방식이 있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럼 해보죠. 뭐 새로운 것도 섞어도 보고 네. 이런 것도 저는 심지어 예를 들면 뭐 치즈 발효하는 균들 가지고 된장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어차피 와, 단백질을 치즈? 분해하는 건 여러 가지. 단백질을 분해한다라는 발효 그 기전은 같은 똑같으니까. 거니까. 네. 그러면 치즈에 제가 마음에 들었던 치즈의 맛이나 향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균을 가져와서 배양해서 그걸로도 뭐 콩을 발효도 시켜보고 네. 아직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네. 뭐 그런 것들을 해보는 과정에서 셰프님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운 좋게 뭐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단한 레스토랑들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량수가 지금 유명 백화점에도 나간다고 들었어요. 네. 예, 뭐 우리 지역에도 지금 곳곳에 이제 파는데 많은 곳에 나가진 않더라고요. 무량수를 제가 어느 날 구해보려 하니까 네네. 꼭 이 무량수를 판매하는 곳이 정해져 있나요? 우리 지역에서? 영주에서는 안정농협 하나 그 택지에 있는 안정농협 하나만 들어가 있고요. 네. 하고 지금 아마 영주역 정도 두 군데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한데 네. 당연히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역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건 여기서 판매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판매가 잘 되는 곳에서 더 판매를 많이 해서 세금 많이 받아오고
그러니까 많이 벌어서 지역에 세금 많이 내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좀 해서 영주보다는 다른 지역에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뭐 대도시 위주로 좀 많이 네, 입점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렇게 네. 유명 백화점이나 대도시에 이렇게 입점하게 하려면 그런 것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어떤 네.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품이 네네. 유명 백화점이나 기업 애들 어떤 그 판매업 하는 곳에 납품을 하려면 이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 까다로운 모양이더라고요. 네, 기준들은 가지고 계시죠. 네. 네. 그런 게 어떻게 또 그런 어려움을 또 극복하시게 되는지요?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세요? 직접 찾아가서 좀 또 당연히 직접 하기도 하는데 네. 감사하게 사실 대부분 유통이 먼저 연락을 주셔서 네. 기준들을 대부분 만족을 하고 있는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었으니 기준을 좀 맞춰놨었고 그래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저희는 좀 입점한 케이스들인데 근데 이게 조금 뭐 영주시청이라든지 다른 데랑도 이런 얘기를 가끔 드릴 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떻게 입점했냐고. 근데 저희가 지금 뭐 대한항공 기내식에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사실 저희가 직접 가서 영업을 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연락을 주시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도권에 있는 되게 유명한 유통사나 플랫폼들은 오히려 지역에 유명한 걸 본인들이 더 열심히 찾고 계세요. 거기에 그냥 그렇게 찾으시다가 본인들이 사서 샘플 드셔보시고 좋으면 바로 연락을 주시고 그럼 입점이 바로 되게 쉽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먼저 자꾸 지역에서 우리가 잘한다 얘기하시지 마시고 좀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실제 있는지 파악을 먼저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먼저 알려지면 좋은 유통에서 알아서 무조건 연락이 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도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선택적으로 지금은 이제 유통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좀 힘들고 그 인정받는 기간까지는 많이 힘든 점들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좀 탑 레벨에 계신 분들한테 인정을 좀 받으니까 그런 어떤 레퍼런스라고 하죠. 그런 거 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그런 좋은 유통에서 먼저 이렇게 더 좋은 조건으로 또 연락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그쪽 유통 들어가는데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들어가는데 좀 쉬웠고 그 앞에 이제 그런 탑 레벨 소위 얘기하는 그 탑 레벨에 계신 분들한테 인정받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무량수의 장맛을 이렇게 네. 보신 분들은 조금 괜찮아라고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가격이거든요. 네네. 가격대가 뭐 조금은 네. 일반 장보다는 조금 된장 가격대가 조금 세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먹어보면은 가격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저는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예. 그런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격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을 좀 다른 장에 비해서 조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네. 가격에 비해서는 맛이 너무 좋아서 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주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예. 당연히 그 비싸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 뭐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했을 때 네. 저희가 그렇게 크게 엄청난 이윤을 붙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제 주변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예를 들면 된장이 적당한 사이즈가 뭐 한 2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제 친구들도 많이 비싸다고 하거든요. 제 지인들도. 네. 야, 니네 건 비싸서 못 먹겠다.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니네 매일 별다방에서 커피 한 잔씩 하잖아. 네. 그럼 4잔이면 하나를 살 수 있어. 근데 그거는 한 잔 먹으면 없어지고 장은 하나 사면 1년 정도 먹어. 근데 그게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웃긴 거라 같아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가슴 아픈 부분이긴 한데 해외에서 들어온 저도 이제 백화점 같은 데 많이 가니까 시장 조사하러 뭐 다양한 소스들 특히 뭐 머스터드나 이런 것들 뭐 특히 요즘은 마요네즈도 비싼 마요네즈는 한 통에 막 2만 원씩 하거든요. 수입한 것들은. 근데 소비자분들이 수입 마요네즈에는 2만 원씩 뭐 마요네즈나 머스타드 겨자 같은 데는 그렇게 지불을 하시면서 네. 된장은 예전에 근데 이게 다들 집에서 받아서 드셨던 기억이 있으셔서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직접 담아 드시고. 근데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던 걸 보셨다면 이게 진짜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국산 이런 전통 제품에 대한 좀 평가절하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수입 예를 들면 올리브 오일은 10만 원을 넘어가는 제품들이 벌써 엄청 나오는데 참기름은 3만 원만 받아도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왜냐하면 근데 거기는 올리브가 원가가 훨씬 싸거든요. 참깨보다.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조금 이게 근데 뭐 꼭
시장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제조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미지를 못 심어드린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좀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국내에서 나온 것들도 충분히 그런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할 만한 제품이다라는 이미지를 저희가 만들어내는 게 저희한테 있는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싸다고 해서 엄청 비싼 줄 아시는데 사실 그렇게 그렇지는 않지만 다른 이제 제품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 저는 처음에 이 무량수의 그 된장을 접할 때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전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농협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려고 보는데 뭔가 눈에 들어오는 된장이 있는 거예요. 네. 포장도 참 고급스럽고 그래서 어떤 된장이지 보니까 무량수라고 써 있는데 제품의 그 명칭도 이름도 좀 특이하지만 포장이 참 고급스럽다. 근데 가격대가 보니까 조금 다른 것보다는 가격대가 좀 높아서 이 맛은 어떨까 궁금해서 사서 일단 제품을 끓여 먹어봤더니 역시나 좀 비교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맛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국내 유일의 발효식품의 그 어떤 전문 품평회라고 하는 참 발효 어워즈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무량수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그래서 정말 브랜드에도 좋은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 또 대표님께서 어떤 수상의 어떤 의미 또한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업 자체가 이제 컨설팅 전략을 짜고 이제 좀 객관적으로 뭐 물건을 어떤 객관적인 시야를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한 업을 좀 오래 했거든요. 근데 일단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제 아버님이 오래 해오셨던 브랜드고 이제 제가 또 물려받으니까 제 입에는 자꾸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좀 어떤 목적의식을 좀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려받았던 해, 그러니까 그 2020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해에도 참발효에 그래서 그 사실 대한민국 유일한 어워즈긴 하거든요. 발효 관련해서. 저기에 저희 집에서 관련한 제품을 다 출품을 해봤고 근데 단 한 제품도 예외 없이 다 예선 탈락이고 심지어 가장 평가 좋았던 게 100분위로 한 70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어떤 결과였고요. 그게 무슨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이 실제로 전문가분들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이 정도로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어떤 지표로 생각을 좀 했었고요. 객관적 지표로. 그래서 그 다음에도 어느 정도 계속 출품을 하고 있었고 좀 어느 정도 괜찮은 제품이 나왔다고 생각할 때는 계속 출품을 좀 했었고요. 근데 이제 24년에 제가 처음 만들었던 된장이 이제 처음 판매가 되기 시작한 해인데 그래서 24년도에 한번 절치부심하고 한번 내봤는데 감사하게 다 받아서 뭐 이게 꼭 어떤 제품이 알려지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한테는 더 의미가 컸던 거는 여지까지 내가 했던 되게 수많은 시도라든지 방향이 지금 틀리지 않았다라는 데서 오는 좀 자신감을 얻는 데 좀 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K푸드가 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 고유의 맛, 한국의 맛을 좀 자랑하는 우리 무량수 된장도 이제 세계 시장을 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근데 지금 이미 미국, 일본, 뭐 유럽 쪽으로는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좀 저희 제품 자체가 쉬운 제품이 아니니까 사실 한국 소비자분들도 아주 쉽게 쓰시는 제품들은 아니다 보니 뭐 이렇게 대량으로 수출이 빨리빨리 되고는 있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한국에 예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이미 뭐 미국이나 유럽 쪽은 특히 지금 또 유명한 레스토랑들에 납품이 되고 있어요. 벌써.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천천히 이제 그러면 하이엔드 탑 레벨에 계신 또 셰프님들이 써주시면 천천히 또 프리미엄 시장으로 진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한항공의 퍼스트 클래스랑 프리스티지 클래스 기내식에만 저희께 비빔밥이라든지 뭐 된장국이라든지 다 그런 게 저희께 쓰이고 있는데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CJ라든지 대기업들하고 이제 그러면 저희가 콜라보할 수 있는 것들 기회를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조금 더 시장에서 한국의 전통 음식이 가진 단순하게 그런 이미지뿐 아니라 좀 더 맛이 가진 재미를 좀 전달하고 싶어요. 아이고 오늘 뭐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이제 끝으로 이제 무량수의 앞으로의 목표와 또 함께하시는 우리 소비자들이랑 할 수 있겠죠.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저희 먼저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된장이 좀 가슴 아픈 게 이제 이걸 설명드리면 김치 얘기를 간단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100년 전만 해도 한국 김치는 빨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배추가 메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김치하면 빨간 배추김치가 메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빨간 배추김치를 이게 전통식품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심지어 이제 바질김치, 토마토김치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된장만 되게 신기하게 150년 전, 200년 전 레시피를 지켜야 되게 잘 만든 제품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저는 어떤 제품이건 현재를 사는 소비자분들하고 호흡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그래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뭐 잘 아시는 뭐 타바스코나 스리라차 같은 소스처럼 뭐 전 세계 누구든 그냥 들으면 다 알고 이건 어떻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게 딱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범용적인 제품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네. 그리고 좀 영주 시민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뭐 시민분들이라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영주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조금 더 바깥으로 많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이런 말씀 드리긴 그런데 자꾸 말씀을 나눠보면 자꾸 뭐 영주에서 어디서 납품하세요, 영주에서 어디서 사요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럼 그렇게 말씀드리면 온라인으로 사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 저희가 배송해드리고, 좀 더 시장을 크게 보고, 그리고 조금 더 영주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 적어도 사실 영주가 고향이 아니지만 영주에 되게 와봐서 보니까 좋은 게 많은데, 좀 많이 가슴 아픈 게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도 영주 부석태를 쓰는데 영주 부석태 콩 진짜 좋아요라고 얘기하면 영주 부석태가 왜 좋아요를 물어보시기 전에 영주가 어디에요라는 걸 항상 먼저 설명드려야 되거든요. 조금 더 영주를 알릴 수 있도록 영주 사업하시는 분들, 시민분들도 조금 더 다 같이 좀 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외람되지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주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감각으로 우리 된장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만포농산의 무량수 대표 정병우님을 함께 만나뵀습니다. 선친이신 아버님의 손맛을 이어가면서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K푸드로 성장시키고 있는 그의 열정, 정말 자랑스러운 영주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무량수가 전통의 깊이의 장맛을 이어가고 또 정직함으로 앞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런 명품 브랜드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영주 곳곳에서 가을 운동회가 한창이죠. 아이들 웃음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절로 따뜻해지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웃고 응원하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 시절 운동장에서 울리던 응원 소리처럼 이번 주도 따뜻하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성책임 김인우, 기획연출 노봉선, 촬영 편집 김준영, 작가 김보경, 진행의 박소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 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바로 89.1 낮에도 이른 밤에도 영주 FM 89.1